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예쁜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의 가정주부입니다.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될 줄 몰랐다 보니 아직은 글을 적는 게 어색하네요. 저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며 가족을 열심히 챙기는 가정주부입니다. 대학을 나왔으니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쯤 일을 하고 있었겠지만 저는 저의 미래 대신 가족을 선택했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제 모습이 만족스럽습니다. 어쩌면 제가 어렸을 적 엄마와 단 둘이 외롭게 자랐기 때문에 가정에 애착이 강하고 지금도 가정을 위해 노력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지금 제 삶이 충분히 행복합니다. 저는 직업에 귀천 없고 신분 격차도 없고 사람들이 뭐라고 어떻게 살던 간에 자기 만족하며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가끔은 편협한 생각에 갇혀 남을 무시하거나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는 듯해요. 모르는 사람이라면 안 보고 말면 그만인데 자주 봐야 하는 가족이 제게 그런다면 그만큼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을 겁니다. 오늘 전하려는 사연이 바로 그런 사연입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바로 저희 동서였죠. 똑부러지고 똑똑한 동서가 왜 그렇게 편협하고 수준 낮은 생각에 둘러싸여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동서의 행동들 때문에 한동안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그리고 가족 간의 믿기 힘든 얘기까지 들으며 큰 상처를 받았었죠. 가족일이다 보니 남편에게도 말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제 하소연을 좀 해볼까 해요. 그럼 제가 동서 때문에 겪게 된 어이없는 사연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엄마와 아버지가 일찍이 이혼을 하시고 어머니 혼자 남편 없이 저를 키워내셨죠. 아무래도 외동딸에 식구라고는 엄마밖에 없어서 집안은 늘 적막하고 외로웠지만 그래도 저를 늘 관심과 사랑으로 아껴주신 엄마 덕분에 저는 다른 집 아이들과 별다른 차이점 없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제가 아버지가 없는 것이 그리고 다른 집 아이들이 아빠와 손잡고 놀러가는 것이 부럽기도 했지만 저는 저를 사랑해주시는 엄마를 위해 속상해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엄마가 나를 챙겨주시는 만큼 나도 엄마를 챙겨줘야 한다 생각했고 그래서 일찍 철이 들며 의젓하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집안 형편이 나쁘지 않았던 탓에 돈 때문에 큰 고생은 모르고 자랐지만 그래도 엄마가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지는 저도 익히 알고 있었어요. 회사원이셨던 엄마가 저를 위해 늘 바쁘게 사셨던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일과 육아까지 모두 해내는 엄마를 보며 저는 어렸을 적부터 그런 엄마를 존경해왔습니다. 그 시절에는 일하는 엄마들보다 전업주부인 엄마들이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라 생각하는 시대였지만 저는 바쁘고 열심히 일하시는 엄마를 보고 자랐고 그게 제게 절대로 나쁜 영향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집에서도 늘 공부하시고 사회생활하며 노력하시는 엄마를 보면서 저도 일찍부터 공부에 취미를 들일 수 있었죠. 어렸을 적부터 엄마와 나란히 앉아 책을 읽고 엄마를 따라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던 저는 학교에 들어가면서도 자연스럽게 학업에 열중하며 자랄 수 있었고 덕분에 좋은 성적으로 법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꼭 법조인이 되어야겠다 생각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시절 문과였던 제가 좋은 성적으로 갈 만한 곳을 고르다 보니 선생님들과 주변의 추천으로 법대를 가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어쩌다 보니 법대를 들어가게 되었지만 막상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다른 학생들과 현직에서 일하시는 교수님들을 보며 저도 멋진 법조인이 되기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저도 법조인들이 나오는 드라마들을 보며 나도 그 사람들처럼 약자를 돕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대학 시절 내내 열심히 공부했고 변호사의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꿈도 잠시 저는 대학 시절 과팅으로 만나게 된 남자친구와 열렬한 연애를 하다가 속도 위반을 하며 급히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서로 무척 아끼고 사랑하긴 했었지만 그때는 저희도 어린 학생이었고 그런 일이 벌어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나이에 결혼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일이었고 한창 꿈을 꾸며 공부하던 시기에 아이와 가정을 책임지게 되었다는 것이 막막하기만 했죠. 사실 믿고 싶지 않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당시에는 정말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제 손을 잡고 붙들어주는 남편을 보며 그렇게 저희는 용기를 내어 가정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한 학기를 남기고 그런 일이 생겨 겨우 대학을 졸업한 것이 다행이라 해야겠네요. 저는 졸업만 겨우 한 채로 출산을 하게 되었고 출산 직전까지는 예상치 못하게 아이가 생긴 것이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어요. 급하게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만 해도 얼떨떨하고 아이만 낳고 나면 시부모님이나 도우미에게 맡기고 시험 준비를 하며 꿈을 쫓겠다고 생각했던 저는 막상 아이를 낳고 난 후에는 완전히 생각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런 게 모성애라는 건지 제 눈앞에 있는 그 아이를 보고서는 도저히 그 아이를 남에게 맡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이를 남에게 맡기고 공부가 될 것 같지도 않았고 아이가 제품을 알아보고 찾아오는 것이 벅찼던 저는 그런 아이를 제가 직접 기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와 가족의 행복을 위해 저의 미래를 포기하고 엄마로서 살아가기로 결심했죠. 제가 법조인의 길을 포기하고 결혼과 아이를 선택하자 주변에서는 재능도 많고 성적도 좋았던 제가 가정주부의 길을 택한 것을 많이들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힘들다는 법대까지 갔으면서 이제 와서 포기하려고? 차라리 애를 어린이집에 맡기고라도 공부를 하지 그래. 여태 공부한 게 아깝지도 않니? 너 계속 공부하면 분명 사법고시 합격할 수 있을 텐데. 가족도 자식도 중요하지만 너만의 인생이 있는 거잖아. 벌써부터 가족에게 희생하려고 하지 마. 아깝다, 희생이다. 그런 얘기를 무수히 많이 들었고 저 역시도 몇 번이나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확고했고 남들은 불행하다 생각할지라도 저는 오히려 그제서야 행복을 찾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엄마와 단둘이 지냈을 때에도 어려움 없이 지냈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자라서 내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려보니 그 행복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의미가 되어주더라고요.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완전한 가정을 꾸리며 저는 저도 몰랐던 결핍을 충족하게 되었죠. 물론 자아실현도 좋고 저희 엄마처럼 일도 하고 자식도 잘 키우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각자의 삶이 있듯이 저는 그 시간들이 소중하고 행복했습니다. 내가 나 하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와 남편과 내 가족들을 위한다는 것들이 제가 더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었죠. 그렇게 저는 가정을 챙기고 집안을 돌보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처음에는 저희의 속도 위반을 걱정하셨지만 좋은 대학 나오고도 가정을 위해 살아가는 저를 보며 좋아하셨어요. 가족 잘 챙기고 집안일도 잘하는 저를 예뻐해 주시고 제게 시집살이 한 번 없이 잘 대해주셨죠. 사실 시부모님 역시 처음에는 제가 공부했던 게 아깝다며 아이를 키워주시겠다고도 하셨지만 결국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어요. 그러면서도 내심 제게 미안하셨는지 좋은 게 있으면 매번 챙겨주시고 제 사정을 신경 써주시고 하시는 덕분에 저는 다른 며느리들 부러울 것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꾸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바랄 것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던 차에 시댁에서 기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대학 입학도 취업도 시부모님께 걱정 한번 끼치지 않던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었죠. 제 시동생이라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서 안 그래도 제 주위에 짝지어줄 사람이 없나 찾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가족들이 먼저 챙겨주기도 전에 알아서 자신의 결혼 상대를 데리고 왔던 거죠. 거기다 제게 동서가 될 사람의 직업은 변호사였습니다. 제가 낳아 키운 시동생도 아닌데 일개 형수인 제가 괜히 시동생이 대견스럽더라고요. 억지로 끼워 맞추기일 수도 있겠지만 새로 들어오는 동서와 제가 서로 법을 공부했다라는 유대감에 빨리 친해지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죠.
어쨌거나 저에게 집안 식구로서 도움을 주고받고 의지할 수 있는 동서가 생긴다는 게 기분 좋은 일이었어요. 그렇게 기대를 한아름 안고 상견례장에서 처음 동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께서 대화를 주도하시다 보니 가벼운 인사 외에는 동서와 직접적으로 말할 기회는 없었어요. 하지만 상견례장에서 잠깐 본 동서가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죠. 제 주변에도 법률 사무에 종사하는 친구들이 있어 변호사가 사람들의 이미지와 달리 냉철하고 차갑지만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동서는 외모까지 세련되고 차가워 보이는 얼굴이라 먼저 다가가기 어려운 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서와 친해지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었죠. 그런데 직업과 외모에서 풍기는 도도함과 달리 싹싹하고 밝은 성격이더라고요. 형님, 이거 멀리 있어서 못 드신 것 같던데 좀 드셔보세요. 고마워요. 안 그래도 남편한테 부탁하려고 했는데 나한테도 이제 이런 걸 챙겨주는 가족이 생겼네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이제 한 집 식구이고 제가 아랫사람인데요. 그런데 정말 예쁘세요. 승호 씨에게 말론 들었지만 이 정도이실 줄은 몰랐어요. 예쁘긴요. 이게 전부 다 화장 덕분이죠. 편하게 지낼 때처럼 화장 지우고 옷 갈아입으면 동네 아줌마예요, 아줌마. 아니실 것 같은데요? 사실 형님 되실 분이 가장 궁금했는데 실제로 만나서 뵙게 되니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섭거나 못된 형님이면 앞으로 남은 결혼 생활 어쩌나 싶었거든요. 거기다 여기 와서 알게 된 거지만 법대 나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대화도 더 잘 통할 것 같아서 여러모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야말로 처음 보고 혹시 차가운 성격이면 어쩌나 싶었는데 싹싹하고 부침성 좋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 앞으로 서로 의지하고 도우면서 친하게 지내요. 나도 도울 일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게요. 제게 먼저 말을 걸어준 동서는 그 외에도 저를 위해 이것저것 챙겨주며 싹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도한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가만히 있는 동서보단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는 동서의 모습을 보고 누가 싫어하겠어요?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 말씀도 귀담아 들어야 하는 상황인데 말이죠. 그렇게 좋은 인상을 동서에게 받고 상견례를 마쳐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시동생에게 물어 연락처를 알았는지 동서가 즐거웠다며 직접 메시지를 작성해서 마무리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가족들 전부 각각 내용이 다르게 말이죠. 마지막까지 좋은 인상을 남기는 동서를 보고는 100점짜리 동서가 들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나만 잘하면 시댁에서 큰 소리가 날 일은 없겠구나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가끔이지만 동서와 메시지로 연락을 나누게 되었고 서로 만나려고 약속을 잡으려 했지만 한 명은 일 때문에 한 명은 육아 때문에 좀처럼 맞는 시간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결혼식 전에 서로 같은 시간이 비어서 주말을 맞아 식사와 함께 간단히 커피를 마시는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때만큼은 아니었지만 밖에서 처음 보는 자리인 만큼 적당히 차려입고 나가게 되었죠.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난 후 카페에서 동서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동서가 말하는 게 좀 거슬리더라고요. 동서 결혼 준비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다 지치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은 일까지 하면서 결혼식 준비까지 척척 해내는 거야? 이래서 사람들이 웨딩 플래너에게 맡기는 것 같네. 플래너한테 맡겨도 저희가 직접 해야 하는 게 얼마나 많던데요. 그렇다고 회사에서 배당해준 일을 대충 할 수도 없고 이미 결혼하기로 했는데 미룰 수도 없고 회사에서 잘리든지 결혼식을 망치든지 하나는 잘못될 줄 알았는데 또 하다 보니까 둘 다 큰 문제 없이 하게 되네요. 대학 합격, 사시 합격해서 쉬는 기간보다 결혼식 준비 끝이 난 지금이 제 인생에 가장 마음 편하게 쉬고 있어요. 그래, 그 고생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푹 쉬어야지. 그런데 동서 이야기 듣고 있으니 부럽기도 하네. 어떠한 목표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부러워. 주부들은 사실 내 목표보단 주위 사람들의 목표를 도와주는 조력자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열정도 목표도 가지기 힘들거든. 저는 오히려 형님이 부러운걸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 쓰면 되고
애들은 유치원과 학교가 다 키워주잖아요. 요즘 집안일도 다 기계가 해주니까요. 결혼이 다가와서 그러는 건지 요즘은 지금 형님처럼 쉬고 있는 주부들 보면 세상 편하겠다 생각이 들면서 저도 다 포기하고 주부나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그런 말을 하는 동서가 아직 겪어보지 못해 내뱉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꾸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아직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가진 동서가 귀엽게만 느껴졌죠. 그런데 동서는 그런 생각을 저와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괜히 저에게 들으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이다 생각하며 저는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어느새 시동생과 동서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고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죠. 그러다 동서와 처음으로 맞이하게 된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동서 입장에서는 처음 시댁에서 맞는 명절이다 보니 정신이 없을 것 같아 쉬운 일만 시키고 있었는데 그것도 잘 못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결혼을 하기 전에도 공부하고 일하느라 주방 일을 한 적이 없더군요. 시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동안은 계속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동서에게 이것저것 알려주게 되었죠. 칼질은 도저히 불안해서 맡길 수가 없었고 나무를 묻히는 일과 전을 뒤집는 일 정도는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 정도 일이야 우리 지은이도 옆에서 거드는 일인데 다 큰 성인인 동서는 당연히 잘 해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잘 못하더라고요. 살살 버무리기만 하면 될 것을 나물은 쥐어짜 놓았고 전들은 너무 익거나 부서져 있었습니다. 저도 이 정도로 못할 줄은 몰랐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 광경보다 더 당황스러웠던 건 동서의 행동이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저 이런 거에 소질 없다고. 예전부터 그랬어요. 저는 앉아서 10시간이든 12시간이든 공부하라면 하겠지만 요리나 집안일은 지금까지 잘한 적이 없다고요. 에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나도 점점 하다 버릇하니까 잘하는 거지. 이제부터는 내가 다른 일 하지 않고 동서하는 거 옆에서 같이 지켜봐 줄게.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잘 될 거야. 그냥 저 방에 들어가서 일하면 안 될까요? 이러는 시간에 일이라도 해서 돈 버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저 대신에 일하시는 만큼 제가 수고비는 드릴게요. 저 공부 체질이라 죽어도 안 될 거예요. 전 형님처럼 주부 체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부든 요리든 집안일이든 들인 시간만큼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러지 말고 내가 봐줄게. 이리 와. 저랑 형님은 체질이 달라서 서로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합리적인 안을 내놓는 거고요. 형님도 솔직히 안 될 자리 알아보고 가정주부로 눌러앉으신 거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저에겐 주방일이 안 될 자리라고요. 투정 부리는 것도 막내 동생처럼 귀여워서 다 받아주고 있었는데 그게 잘못된 건지 귀엽고 선을 넘더라고요. 마치 제가 공부에 소질이 없어 가정주부의 길로 들어선 것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 제가 꼭 손윗 사람이 아니더라도 눌러앉다는 말을 쓰는 건 예의에 어긋나는 건데 제가 이래도 저래도 웃어주니 우습게 보였나 봅니다. 한번 따끔하게 말해주기로 했죠. 동서, 명절날 시댁에 놀러왔어? 일하라면 하면 되지. 도와준다고 하는데도 무슨 핑계가 그렇게 많아? 거기다 내가 형님이 아니라고 해도 나이가 훨씬 많지 않아? 그런데 어디서 눌러앉는다는 말을 써? 그리고 저번부터 계속 동서는 변호사, 나는 할 것 없어서 하는 가정주부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동서, 학교 어디 나왔어? 그래, 학교야 시대별로 조금씩 입결이 다르다고 하자. 수능 성적 이 정도는 돼? 대학 학점은 이 정도는 되고? 사람마다 사정이 있는 거야. 나도 우리 지은이 맡기고 내 직업 찾을 수 있었지만 나는 내 자식 자라는 모습의 모든 시간을 내 눈으로 담고 싶었고 남편 챙겨주는 거, 시부모님 모시는 게 좋아서 선택한 거라고. 혼자 잘난 맛에 사는 거 좋은데 그럴 거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이런 말도 못할 정도는 되어놓고 잘난 척해. 딴 말 하지 말고
내가 봐줄 테니 여기 앉아서 전부터 하자. 동서 때문에 시간 빼앗겨서 바쁘니까 얼른 따라와. 무시하던 제가 자신보다 높은 수능 성적에 좋은 대학과 높은 학점을 받은 것을 증명하자 동서는 머쓱한 듯 민망해하며 그제서야 고분고분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한 행동에 반성은 하지 않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는지 눈에 도끼가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번부터 내내 무시하는 동서의 말에 참을 수 없어 한 소리 한 거지만 동서와는 잘 지내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음식 준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을 때 잠시 숨을 돌리며 동서에게 사과도 하게 되었죠. 자신도 잘한 게 없다며 죄송하다고는 말했지만 확실히 이전보다는 우리 둘 사이가 멀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잘 지내다 보면 다시 사이가 가까워질 수도 있었고 정 안 되면 이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 예의 차리며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동서의 마음이 그렇게 좁은지 몰랐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동서와 제 사이에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날의 일을 잠시의 해프닝으로 넘겼고 동서는 일 바빠지며 시댁에도 오지 못해서 꽤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일이 줄었는지 동서가 먼저 저에게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번 명절에 있었던 일을 사과한다는 명목으로 말이죠. 동서가 먼저 손을 내미는데 제가 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일이고 식당도 알던 곳이라 평범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서게 되었죠. 한참 식당을 향해 가고 있는데 동서에게 전화가 와서는 얘기가 길어지겠다며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와서 같이 차를 마시다 식사를 하러 가자고 하더군요.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제가 말을 했는데도 애써 나왔는데 헛걸음하게 할 순 없다며 굳이 오라고 했습니다. 친구들과 있다고 하길래 큰 의심 없이 찻집으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게 함정이었던 겁니다. 편안한 복장인 저와 달리 동서를 포함하여 같이 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더군요. 거기다 저를 제외하고 전부 변호사들이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동서가 오라고 해서 왔는데 제가 방해가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아니에요. 들으셔도 상관없는 이야기라서요. 승혜에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땡땡대 법대 나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럼 지금은 어디에서 근무하세요? 네? 아, 저 지금 애 키우는 가정주부예요. 그럼 회사는 아예 그만두시고요? 제가 답을 하려고 하는데 저를 위해주는 척 동서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어머, 내가 말을 안 했구나. 우리 형님 대학만 법대 나오셨어. 가정주부가 원래 꿈이었던 분이라 졸업하시고는 바로 집에 계시면서 집안일과 육아하시고 있어. 죄송해요. 저희는 승희가 형님 자랑을 하도 해서 확실히 알아보고 여쭤봤어야 하는데 오해를 했네요. 네. 불려나온 동서의 친구들에게도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동서는 제게 앙심을 품고 이 자리로 데리고 나온 게 확실했습니다. 말하는 내내 전문 용어들을 쓰고 제가 알기 힘든 사건들을 말하며 제 길을 죽이려고 하더군요. 듣다 보면 별 중요한 내용도 아닌데 일부러 자신들만 알아듣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자신의 위치와 제 위치를 확인시키려고 하는 듯 보였습니다. 더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자리를 일어서려고 하니 마침 대화가 끝난 듯 식사를 하러 가자고 하는 겁니다. 의도는 알았지만 따져 물을 수 없는 상황에 식사만 간단히 하고 바로 자리를 떠났죠. 그 정도면 화가 풀렸을 거라 생각했는데 워낙 속이 작아서 분도 조금씩 풀리는 건지 아직 덜 풀렸나 봅니다. 그 뒤로는 일부러 시부모님과 제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굳이 비교를 하라는 것처럼 회사에서 제공되는 혜택들을 자랑하며 시부모님께 선물을 드리더군요. 어머님, 그게 뭐예요? 이거 첫째가 오면서 내가 무화과 좋아한다고 사가지고 왔어. 이게 류마티즘에도 좋아. 무화과. 어머님, 류마티즘 같은 거에는 온천이 좋지 않아요?
안 그래도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온천 숙박권이 있는데 무허가보다 며칠 푹 몸 담그고 오시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아유, 나야 없어서 못 가는 거지. 근데 회사에서 그런 것도 나오냐? 그럼요, 당연하죠. 명색이 로펌 회사인데 돈만 많이 주겠어요? 그만큼 복지도 좋죠. 혹시 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저는 일만 하느라 안 그래도 주는 혜택 놓치는 게 많거든요. 시부모님께 빼앗는 것도 아니고 드린다고 하는데 제가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굳이 제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동서가 얄미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꼭 애매한 상황을 만들어 제 화를 돋우었지만 저러다 말겠지 하며 참는 게 이기는 거라 생각하고 동서의 행동과 말을 무시하면서 지내게 되었죠. 제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야 속이 좀 풀려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동안 동서는 잠잠해졌습니다. 시댁에 다 같이 모일 일도 없어서 각자의 삶을 지내고 있었죠. 저도 얄미운 동서를 잊고 아이를 키우는데 정성과 시간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했던 일상도 잠시 집으로 걸려온 전화 한 통화로 다시 신경질이 나는 시간이 시작되었죠. 네, 어머니. 여행은 재미있으세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그게 말이다. 이런 부탁해서 미안한데 혹시 지금 너 바쁘니? 아니요. 지금 지은이가 친구 집으로 놀러가서 집안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세요? 그게 방금 둘째에게 전화가 왔는데 급히 필요한 서류를 집에 놓고 왔다고 하네. 왔다가 돌아가면 시간이 촉박해서 너한테 가지고 와달라고 부탁하고 싶은데 아랫사람이다 보니까 미안해서 나한테 말하는 것 같더라. 내가 갈 수 있으면 내가 갈 텐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둘째가 보내준 온천에 네 시아버지랑 와 있잖니. 네가 둘째네 집과 가까우니 부탁 좀 하자. 내가 꼭 둘째에게 너한테 이번 일로 빚진 걸 갚으라고 할 테니 이번만 해주렴. 어머님께서는 저와 동서 간에 있었던 일을 모르시고 단순한 부탁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말하셨겠지만 저는 그 부탁을 들으면서 딱 알겠더라고요. 분명 일부러 저를 고생시키려 하는 행동처럼 보였어요. 직접 전화를 걸면 제가 거절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니 일부러 시부모님을 이용해서 제가 거절할 수 없게 하는 거였죠. 그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동서의 그 검은 속내를 알면서도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급히 서류를 들고 동서가 일하는 회사 1층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 안 있어 동서가 급하게 뛰어오더라고요. 형님, 감사해요. 제가 요즘 워낙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요. 죄송해요. 이런 심부름까지 부탁하고 오시게 해서요. 아니야. 어쩔 수 있나. 급한 일이라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도와야지. 정말 감사해요. 돌아가실 때라도 편하게 택시 타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제가 여유가 생기면 오늘 일 꼭 갚을게요. 그래. 아무쪼록 고생하고 나중에 보자. 정말 이전 일에 대한 것들이 모두 풀리기라도 한 건지 동서는 비아냥거리지 않았고 처음 봤을 때처럼 예의를 차리더군요. 오히려 차갑게 말을 건네는 제가 더 무안할 정도였어요. 그런 동서의 모습을 보아서 그런지 돌아가는 동안 심술이 잔뜩 나 있던 제 마음도 풀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일부러 그러는 건지 동서는 이후에도 여러 번 비슷한 심부름을 시부모님에게 돌려서 저에게 부탁했어요. 물론 그때마다 고맙다는 말과 죄송하다는 말을 저에게 했지만 그런 일이 계속되니 점점 의심스러워지더군요. 거절하고 싶었지만 급한 상황이라고 시부모님께 말을 했을 테니 거절한다는 말을 하기도 뭐하더군요. 그러다 제게 서류를 건네받고 돌아서며 미소를 짓는 동서를 보면서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일부러 골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번에 연락 오면 딱 잘라 거절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직접 연락이 오더군요. 형님, 이번에도 부탁 좀 드릴게요. 매번 어머님께 부탁드리는 것도 아니다 싶어서 이번에는 직접 연락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 마지막으로 서류 좀 가져다 주시면 안 돼요? 급해서 그러는데
11시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는 제가 회의실에 있어야 해서 내려가지 못하니 도착하셔서 연락 주시면 제가 데스크에 연락해서 회사 들어오게 해드릴게요. 거절하려고 하다 어쩔 수 없는 척하며 이번에도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밖에서 따끔하게 한 소리 해야겠다 싶었고 확인할 것도 있었으니까요. 아무리 대충 회사를 다니는 일반 회사원들도 이렇게 계속해서 실수를 하지 않을 텐데 변호사나 되어서 서류를 매번 실수로 놓고 온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서류안을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급한 서류가 맞는지 확인을 하기로 한 거죠. 그렇게 들여다본 서류는 아니나 다를까 변호사 일을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변호와는 전혀 상관없는 출력물이었습니다. 사람 속이는데 성의도 없는 건지 대충 컴퓨터에서 아무거나 잡히는 대로 인쇄를 한 것 같았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열이 뻗쳐올라 동서가 있는 회사까지 단숨에 가게 되었습니다. 도착해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앞에 보안 요원들이 저를 제지를 했습니다. 최승혜 변호사 가족이 된다고 했지만 믿어줄 리가 없었고 동서는 일부러 제 연락을 받지 않는 듯 보였어요. 귀찮지만 어쩔 수 없이 안내 데스크로 가서 출입 명부와 출입 이유를 작성 후에 겨우 들어갈 수 있었죠. 동서의 사무실을 안내받아 들어가니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저와 다르게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며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머 형님, 제가 일 때문에 깜빡했네요. 힘드셨을 텐데 좀 앉았다 가세요. 이런 기회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 언제 와보시겠어요? 아니, 됐고 이거 필요하다는 서류. 근데 동서, 이전에 있었던 성적표 일 때문에 일부러 나한테 이러는 거지? 그래서 사람 개고생 시켜가며 필요도 없는 서류 심부름 시키는 거 맞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필요한 서류들이었어요. 제가 변호를 맡게 되는 사람들 직업이 얼마나 다양한데요. 그래서 보시기에는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그게 전부 다 사전조사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웹페이지도 사전조사에 들어가? 동서 나이가 몇 살이야? 그리고 배울 만큼 배웠다는 변호사가 왜 질투 많은 사춘기 여고생처럼 굴어? 아직 정신적으로 덜 자른 거야? 이렇게 해서라도 주부인 나를 이겨먹고 싶어? 난 처음 동서랑 굉장히 잘 맞을 거라 생각했는데 점점 지내다 보니까 내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다. 내가 동서를 키워줘야 하나 봐. 동서, 우리 지은이랑 같이 나한테 인성교육을 받아야겠어. 하기야 수능 성적도 대학도 나보다 별 볼 일 없는데 내가 동서의 선생님이 되는 게 맞지. 뭐라고요? 형님이 뭐라고 날 가르쳐요? 저거 사법연수원 수료증은 있으세요? 그렇게 좋은 성적 가지고 제대로 된 직업은 있으세요? 겨우 집에 있으면서 아주버님이 주는 돈을 쓰기만 하면서 누가 누굴 가르쳐요? 제 말에 동서는 흥분하여 말도 잘 나오지 않는지 버벅거리며 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화가 나 똑같이 악을 쓰고 있는데 소란 때문인지 사무실을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들어오는 그 사람을 보고 동서는 놀라 급히 정신을 차리고 말을 했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저희 집에서 밥하는 아주머니인데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바로 내보내겠습니다. 대표라는 사람에게 지금 이 상황을 무마하려고 했는지 이번에는 저를 가사도우미로 만들더군요. 어이가 없어 고개를 돌리려고 하는데 대표라며 들어온 사람이 어딘가 익숙해 보여 눈이 계속 가는 겁니다. 제가 알아차리는 순간 로펌 대표가 저를 덥석 끌어안았어요. 잠깐만요. 사람들 많은데 왜 이러세요? 이거 놓고 사람들 없는 곳에서 말해요. 아빠, 좀 놓으시라고요. 회사 대표라고 한 사람은 바로 저의 친부였습니다. 아빠와는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이건 로펌의 대표인지는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빠와 저의 관계는 좋다고 볼 수 있었지만 중간에 연락을 하지 않게 되면서 서로의 상황을 몰랐거든요. 그리고 부녀 간의 교류가 없었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려면 저희 엄마와 아빠께서 이혼하게 된 이유부터 설명해야겠네요. 평범한 집안의 엄마와 달리 넉넉한 형편의 친인척들 모두 사짜 직업이었던 아빠의 집안은 결혼 전부터 엄마를 무척이나 반대했다고 합니다. 거기다 아빠께서 검사이시다 보니 기대가 컸다고 해요. 그러한 반대를 극복하고 하게 된 결혼이었지만 친가의 시집살이를 엄마는 버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빠께서도 친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말려도 보고 떼어놓기도 하면서 하실 수 있는 만큼 노력해보았지만 친척들까지 합세해 엄마를 괴롭히자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나봐요. 엄마를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된 거죠. 엄마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탓에 어린 시절에 저는 아빠와 자주 교류하면서 지냈죠. 하지만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 아빠께서 재혼을 하시게 되면서 제가 일부러 아빠와의 만남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재혼한 아빠가 미웠다기보다는 저로 인해 아빠가 난감해지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저를 만나고 싶다고 찾아왔을 때도 저는 여러 핑계를 말하며 아빠를 피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본 것이 제가 결혼을 앞두고였어요. 당시만 해도 변호사를 하신다고 듣긴 했지만 대표 자리까지 있으신지 몰랐고요. 그러다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된 겁니다. 사실 저도 반갑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서 이러는 게 민망했어요. 그래서 얼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제 눈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동서가 들어오는 겁니다. 한마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우선은 아빠와 대화를 하기 위해 동서의 사무실을 나서게 되었죠. 아빠는 좀 전 상황을 물으셨고 저는 동서와 오해가 있어서 벌어진 일이라며 말을 돌렸습니다. 확실히 저도 아이를 가진 입장이 되어서 그런지 마냥 아빠를 피하는 게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고서 처음으로 아빠와 길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대화가 길어져 아빠와 저녁 식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빠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서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아빠를 만난 일로 동서와 있었던 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말이죠. 형님, 잘 들어가셨어요? 아까는 죄송했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저자세요? 아까 사무실에서 나한테 바득바득 소리 지르던 동서는 어디 가고?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을 해서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해버렸네요. 해서는 안 될 짓? 이번만? 아니요. 요 몇 달간 제가 너무 버릇없이 굴었죠. 죄송해요. 동서, 사람이 너무 가볍다. 어떻게 회사 대표가 내 친부라는 걸 알고는 이렇게 태도가 바뀌어? 이러다 우리 아빠가 대표에서 내려오면 그땐 또 눈 뒤집고 덤벼들려고? 아니요.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제가 다시는 형님께 대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형님, 오늘 혹시 대표님께 제 이야기 하셨나요? 아니, 내가 동서처럼 유치하게 할 사람은 아니잖아. 그래, 우리 좀 솔직히 말해보자. 나는 동서, 이런 일들만 벌이지 않으면 딱히 악감정 없어. 괜히 집안 사람끼리 힘 빼는 것도 싫고. 그래서 동서만 잘한다면 이제까지 있었던 일 없던 셈 칠 수 있다고. 동서도 그럴 수 있겠어? 네? 그래 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저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없던 일로 하자. 아, 대신 한 가지만 더. 동서 하는 일이 많은 것도 알고 있고 힘든 것도 알고 있는데 제발 좀 가정주부 무시하지 말자. 동서만큼이나 열심히 애 돌보고 남편 내조하고 친정 시부모님 챙기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휴일에도 휴가 때도 퇴근 없이 계속 일을 하는 거랑 다름없다고.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를 좀 바꿔. 바꾸는 게 정 힘들면 동서도 애 낳고 육아휴직하면서 경험해보고 난 뒤에 말하던가. 할 수 있겠어? 네, 형님. 제가 정말 지금까지 잘못했어요.
동서의 대답이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순 없었지만 어찌되었건 그날 이후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기에는 동서가 많이 변하긴 했지만요. 제가 군대는 다녀오지 못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군대 선후임 관계가 이렇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동서는 제 말 하나하나에 빠릿빠릿하게 행동하고 있어요. 눈치 못 챌 정도로 짓궂은 장난을 쳐보는데 아무 의심 없이 말을 듣는 동서를 볼 때면 웃음이 날 정도죠. 그래서 지금은 이전처럼 행복에 겨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둘째를 임신 중인데 동서가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렇게 제 유일한 걱정거리였던 동서와의 관계도 잘 해결되었습니다. 제가 나서고 노력해서 해결하게 된 결과는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곳의 여러 사연들처럼 무조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함무라비 법전처럼 복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똑같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으니까요. 물론 이것 또한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겠지만요. 그럼 여러분들께서도 가족, 친지분들과 행복하게 보내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선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 40대의 남성입니다. 저도 변호사 일을 하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그런 변호사는 아닙니다. 사실 국선 변호인을 주로 하는 변호사는 공익적인 일들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 돈벌이가 되진 않습니다. 어쩔 때는 남들보다 몇 배로 바쁘게 살면서도 대기업 직장인보다도 못 버는 달도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제가 국선 변호인 일을 하는 것은 전부 저의 가치관 때문이었습니다. 힘없고 돈 없어서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에 이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일을 묵묵히 해내고 있는 것이겠죠. 철부지였던 제가 변호사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전부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나를 수없이 괴롭혀온 그놈 때문에 저도 말 못할 억울할 일을 겪었었고 어떻게든 그 고통과 괴롭힘에서 벗어나고자 제가 이 약물고 여기까지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놈이 제게 줬던 상처와 아픔들은 평생 가도 씻어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랬던 제 원수를 수십 년 후 다시 만나게 된 것을 보면 참 세상이 재미있다는 생각도 들고 정말 인연이라는 게 있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 질긴 악연의 끝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어릴 적 저는 외할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라왔습니다. 가난한 형편 탓에 어린 시절 방황을 일삼던 어머니는 어린 나이에 사고를 쳐 혼자 저를 낳으시고 한창 엄마 품이 필요한 저를 외할머니에게 맡기고 사라지셨습니다. 그런 가정사 때문에 저는 아버지의 존재는 들어본 적도 없었고 어머니 존재 역시 기억에도 없이 여태 인연을 끊고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가 있으면서도 고아일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할머니는 저를 거두실 만한 형편이 되진 않았지만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고아원에 보내지 않으셨고 없는 형편에도 어떻게든 저를 보살펴내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엄마 아버지 모르고 할머니에게만 의지해 자랐던 저는 기쁘신 할머니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건강히 자라 어엿한 국민학생이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저를 사랑하고 아끼셨지만 다른 아이들 부모님처럼 저를 가르치거나 할 여력은 되지 못하셨고 그 시절 그 형편에 유치원 같은 곳은 가보지도 못했던 저는 학교에 들어가서야 겨우 한글을 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학교에 들어가서야 조금씩 세상을 알아가기 시작했던 저는 다른 아이들의 부모님과 많이 다른 저희 할머니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이전에는 할머니가 너무 좋아서 할머니만 있으면 된다 했던 제가 어느 날부터 주름 많고 냄새나는 할머니가 창피해하기 시작했죠. 그 후로
할머니가 학교로 찾아오시는 걸 부끄러워했고 다른 친구들 앞에서 할머니를 보이기를 싫어했습니다. 온통 짠지에 나물 뿐인 할머니 반찬이 창피하여 도시락을 숨기던 저는 할머니에게 도시락을 싸지 않아도 된다며 거짓말까지 했고 저는 할머니가 제 속을 모르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 또래의 아들이 있는 젊은 아주머니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할머니를 보고 저도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애들이 이런 거 해주면 잘 먹나? 그럼요, 할머니. 요즘 애들은 소세지 하나면 환장해요. 도시락 반찬에 그런 거 없으면 안 먹죠. 태식이도 좋아할 거예요. 아유, 내가 다 늙어가지고 요즘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런 건 하나도 모르겠어. 애가 학교 가더니 내가 창피한지 학교도 오지도 말라 그러고 친구들 데려올 생각도 안 하더라고. 저번에는 애 생일이라고 시루떡 쪄둘 테니 애들 불러오라 그랬더니 케이크 안 해주면 안 데려온다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런 거 보면 내가 뭘 해줘야 하는지 아는 것도 없고 해줄 것도 없어서 속이 상하네. 할머니가 저 때문에 힘들어하셨던 것을 알게 된 저는 그 후로 금세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뭐라고 할머니의 정성을 무시하고 노력을 꺼려 했는지 할머니의 속상한 마음을 안 뒤로는 그 일을 후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할머니에게 좋은 손자가 되기 위해 말썽 부리지 않고 지냈고 하루빨리 어른이 되어 제가 할머니에게 보답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중학생이 되고 뜻하지 않았던 일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 할머니의 고단함을 알고 있던 저는 학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전부 빼놓지 않으려 했었어요. 급식비나 학비 지원같이 제가 받을 수 있는 지원들을 최대한 받으면서 조금이라도 할머니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었죠.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저희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제게는 도움되는 지원들이 누군가에게는 무시하고 놀릴만한 거리였던지 같은 반이었던 친구 하나가 제 집안 사정을 알고 난 후부터 저를 놀리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김태진이라고 학교에서 양아치들과 어울려 다니는 일진회 아이였습니다. 요즘도 학교 폭력이니 일진들이 있다고 하던데 제가 학교 다닐 그 시절에도 그런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말썽 부리지 않고 조용히 학교 생활을 하던 저로서는 평소에는 말 한 번 섞을 일 없는 아이였죠. 그런데 그 아이가 제 사정을 알게 된 후로 태진이는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공짜로 급식 먹고 공짜로 학교 다닌다며? 이 새끼 이거 완전 거지 새끼 아니야? 너 고아야? 집에 돈이 없어? 왜 남의 돈 받으면서 사냐? 야, 너 우리 부모님이 낸 세금으로 사는 건데 우리한테 좀 잘해야 하는 거 아니냐? 태진이네 집은 우리 집과 형편이 많이 달랐습니다. 부모님이 학교에 기부금도 많이 내시고 돈 걱정 한번 할 일 없을 정도로 잘 사는 집 아이였죠. 저는 가끔 그런 태진이가 부럽기도 했습니다. 돈 걱정, 사는 걱정 하나 없이 학교에서도 다른 아이들 위해 군림하며 자기 멋대로 하는 아이였으니까요. 그렇게 살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으나 약육강식 같은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아이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제 처지가 비참하고 초라해서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가 도대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로 자기 부모님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닌데 형편이 어려운 내가 자기에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를 그렇게 괴롭히는지 말이에요. 평생 돈 걱정 한번 해볼 일 없었을 그 아이는 심지어 제 형편을 뻔히 알면서도 제 돈으로 자신이 먹을 빵을 사오라며 심부름을 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웬만한 괴롭힘은 버텨내던 저도 그 일만큼은 그냥 시키는 대로 당할 수가 없었어요. 용돈이 아까웠던 것이 아니라 할머니가 힘들게 버신 돈을 그렇게 쓰고 싶지가 않아서였죠. 결국 저는
그날 처음으로 태진이에게 반항을 했고 그날의 일로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너가 먹을 빵은 너가 사와. 나 돈도 없고 그렇게 못해. 야, 아무리 거지라도 500원은 있을 거 아니야. 그건 내 돈이지. 너 빵 사줄 돈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 거 사 먹을 돈으로 내 거 사오라고. 너도 돈 없는 거 아니잖아. 왜 나한테 그래? 나 그렇게 못해. 야, 이거 봐라. 이게 내가 요즘 오냐오냐 해줬더니 아주 만만한가 봐? 너 진짜 크게 혼나고 싶냐? 그리고 이제 괴롭히는 것도 제발 그만 좀 해. 내가 너한테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그냥 내가 집안이 가난하고 지원금 받는다는 이유로 이러는 거 아니야. 그게 너한테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이야? 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이게 이제 나한테 화도 내? 너 정말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그래? 이래서 너 같은 놈들이 안 된다는 거야. 안 되겠다. 너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제대로 가르쳐줘야지. 어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봐. 그렇게 말을 했던 태진이는 며칠 뒤 자기 패거리들과 합작해서 저를 도둑으로 만들었습니다. 10만 원이 들어있는 자기 지갑이 없어졌다며 그 범인으로 저를 몰아간 것이었죠. 선생님! 제가 김태식이 태진이 지갑을 가져가는 걸 봤습니다. 주번이라고 가장 늦게 나오면서 그때 돈을 가져간 거예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선생님, 저 아니에요. 저 정말 아니에요. 이미 목격자까지 만들어져서 다들 저를 범인으로 몰고 갔고 심지어 공정하셔야 할 선생님까지 저를 도둑으로 생각하셨습니다. 너 정말 태진이 지갑 안 만진 거 맞아?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이 해결해 줄게. 선생님, 저 정말 억울해요. 믿어주세요. 저 정말 아니에요. 너가 그런 걸 봤다는 애가 몇인데 이렇게 계속 발뺌한다고 되겠냐? 그거 태진이랑 걔네들이 다 짜고 치는 거예요. 저 도둑으로 만들고 싶어서 없는 돈 잃어버렸다 그러는 거라고요. 야, 태진이가 없는 집 자식도 아니고 뭐하러 그런 짓을 해? 태진이 걔도 10만 원이 아까워서 범인을 잡겠다는 게 아니라 같은 반에 도둑이 있는 게 무서워서 잡겠다는 거다. 너가 이실직고만 하면 10만 원은 안 돌려받고 용서하겠다니까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해. 왜? 집안이 어려워서 그 돈이 탐이 났냐? 아니면 어디 돈 필요한 일이라도 있었어? 제가 정말 아니라고 몇 번이고 말을 해봤지만 제 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했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가난한 제 형편 때문에 선생님까지도 저를 도둑이라고 확신하고 계셨고 모두들 제게 사실을 말하라며 추궁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일로 도둑으로 몰려 학교로 할머니를 모셔와야 했습니다. 이제는 할머니가 창피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로 할머니를 학교로 모시게 한 제 스스로가 너무 창피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범인이 아니라는 말을 믿어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기부금 내는 돈이 얼마인데 내 자식을 저런 도둑놈이랑 같이 가르쳐야겠어요? 대체 선생님들이 학생들 관리를 어떻게 하시길래 학교에서 애들이 돈을 훔쳐요? 태진이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만 그냥 넘어가시죠. 하늘도둑이 서도둑된다고? 벌써부터 10만 원 돈 건드릴 나이면 아예 퇴학시켜버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뒀다가 다른 애들까지 물들면 어쩌려고 그래요? 아이고, 안 됩니다. 퇴학이라니요. 우리 태식이 그런 애 아닙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차라리 저를 욕하세요. 우리 태식이는 아무 잘못 없어요. 할머니 손자, 교육 좀 똑바로 시키세요. 애가 벌써부터 반란 까져서 이게 대체 뭐예요? 예, 다 제 탓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예. 너는 너희 할머니가 이렇게 사과하는데 반성은 하니? 하긴 할머니랑 사는 애들이 다 그렇지 뭐. 할머니는 돈과 권세를 이용해서 저를 퇴학시키겠다 엄포를 놓는 그 사람들 앞에서 저를 지켜주고 싶으셨는지 제가 잘못하지도 않은 일로 저를 위해 무릎까지 꿇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는 피가 끓었지만 저도 할머니를 위해서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완전 도둑으로 낙인이 찍혔고 선생님과 아이들의 멸시를 받으며 태진이 앞에서도 꼼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할머니가 학교로 와서 그런 수모를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는 그 아이가 시키는 대로 하며 힘든 학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틴다고 버텨보긴 했지만 그 생활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 괴롭힘에 시달리는 것도 지겨웠고 잘못한 것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 것도 속상했습니다. 태진이라는 놈은 부모 잘 만난 덕에 남을 괴롭히면서도 떳떳하게 살고 나는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 것이 어린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학교에서는 공정과 공평에 대해 배우고 있고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왜 세상은 벌써부터 내게 냉담한 건지 저는 그런 세상을 계속 살아갈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결국 돈과 권력이 없으면 계속 무시를 당할 거라는 생각에 이런 억울한 일을 더 이상 당하지 않을 수단은 오로지 공부만이라 생각하며 저는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는 해본 적도 없고 흥미도 없었지만 저는 독을 품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길을 걸어야 했고 당장 학교 내에서도 좋은 성적만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제가 선생님들 눈밖에 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했네요. 그렇게 저는 안 하던 공부를 하며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공부하는 요령을 몰라서 무작정 교과서만 달달 외우기도 하고 안 하던 공부를 한다고 코피를 쏟기도 했지만 그런 노력 덕분에 제 성적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고 어느 수준부터는 선생님들도 제게 아는 체를 해주기 시작하셨죠. 운이 나쁘게도 태진이와 저의 인연은 같은 고등학교까지 이어졌고 그곳에서도 태진이의 괴롭힘은 여전했지만 그래도 제게 관심을 두시는 선생님들 때문인지 이전보다는 덜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다행이라 해야 하는 제 신세도 우스웠지만 그래도 저는 조금씩 나아져가는 제 신세를 바라보며 더 열심히 공부에 목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3년 내내 저는 정말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만 했고 결국 원하던 대학에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원했던 졸업인지 당시에는 대학에 합격했다는 기쁨보다 김태진이라는 지긋지긋한 인간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더 행복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내내 나를 따라다녔던 그 아이의 괴롭힘에서 이제 드디어 벗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지옥과 다름없었던 학창시절을 뒤로한 채 저는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후로도 출세길을 위해 여전히 공부에만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로스쿨을 나와야 하고 돈이 없으면 개천에서 용인할 수 없는 시절이지만 그때만 해도 개천용은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 틈바구니에서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고 법조인의 꿈을 가지게 된 저는 그 중에서도 판검사를 꿈꾸게 되었죠. 법복을 입고 멋들어진 제 미래를 꿈꾸며 하루 왼종일 공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공부 잘하고 머리 좋다는 사람들도 번번이 떨어진다는 사법고시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고 더군다나 타고난 머리보다는 끈기로 버티고 있던 저는 더더욱 노력을 거듭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여태 고생하시고 여전히 저를 챙겨주시는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저는 사시에 합격해 출세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제가 몇 년간 사시를 준비하다 보니 주변에서 소문을 듣고 저희 할머니에게 이것저것 물으러 오시는 분들이 꽤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할머니의 지인들이다 보니 저마다 사정들이 참 딱하게 이루말할 데가 없었습니다. 친구에게 잘 모르고 속아서
돈 떼어먹힌 사연, 집주인이 보증금 떼어먹고 안 내어준다는 사연, 보증인 줄 모르고 도장 찍었다가 보증비 떠하는 이야기들까지 전부 안타까운 일들이었습니다. 태식아, 너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사람이 사정이 너무 딱하다. 이런 일은 변호사를 찾아가셔야지. 내가 진짜 변호사도 아닌데 어떻게 도와드려. 갔더니 몇백만 원이나 달라고 그랬단다. 그 사람들 전부 당장 오늘 버티기도 힘든 사람들인데 거기 갖다 줄 돈이 어디 있겠어. 다들 못 배우고 몰라서 억울한 일 당한 건데 참 불쌍하기도 하지. 저도 아직 준비생이니 정말 법조인은 아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돈이 없어서 어렵다는 그분들을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통해 그런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되다 보니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세상에 나 말고도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이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내가 나설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일이 그저 출세하고 싶어 판검사를 생각했던 제가 국선 변호사 일을 하기로 마음먹은 첫 시작이 되었죠. 이후 저는 무사히 사법고시에 합격하게 되었고 연수원을 졸업한 뒤로 곧장 국선 변호인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돈은 안 되고 일은 힘든 생활이었지만 어려운 분들을 돕는다는 자부심 하나로 이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제 평생에 잊지 못할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변호를 맡게 된 의뢰인이자 피고인으로 말이죠. 바로 제 중학교 시절부터 시작된 질기고 오래된 악연이었던 태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피고인의 이름을 확인했을 때도 동창인 김태진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성인이 되고 국선 변호인이 되어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살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그 이름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동명이인을 만나더라도 꼭 그 아이를 떠올렸어요. 그러면서 언젠간 단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빌고 있었죠. 그러면 꼭 그놈의 면전 앞에서 과거의 치욕을 꼭 갚겠다고 수십 수백 번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고대하던 녀석을 피고인과 변호사 신분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처음 변호인으로서 접견하는 날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 속마음도 모르고 녀석은 저를 이리저리 뜯어보더니 이내 제가 동창 김태식인 것을 알고는 반가워하더군요. 저 변호사님 혹시 땡땡 중학교랑 땡땡 고등학교 나오지 않았어요? 아무리 봐도 내 친구랑 너무 닮았는데. 네, 두 군데 모두 제가 나온 출신 학교가 맞습니다. 그럼 맞네. 오, 태식이 변호사 됐어? 우리 빵셔틀 태식이가 이제 변호사야? 야, 나 기억 안 나? 나 태진이야, 김태진. 그만하지. 지금 친구 사이로 만난 자리도 아닌데. 오, 태식이 많이 컸네. 너무 오래되어서 자기 위치를 잊어버린 거야? 진짜 옛날 기억나게 해줘야 하나? 야, 태식아, 빵 좀 사와봐라. 뭐? 장난이야, 장난. 네가 너무 진지하니까 장난친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예전에 친구들한테 너 사법고시 붙었다고 듣긴 들었는데, 야, 이런 곳에서 만나게 되냐? 근데 뭐야, 너도 한눈에 나 알아봤을 거면서 모른 척하는 거야? 아이, 좀 섭섭하려고 하네. 그 녀석은 아직도 자신이 최상위 포식자 노릇을 하고 있던 학창시절에 머무는 듯 했습니다. 반가워하던 처음의 모습과 달리 자신과 다르게 덤덤한 제 모습을 보고는 마음에 들지 않은지 꽤나 분위기를 잡으려 하더군요. 당연히 알아봤지. 내가 너를 기억 못할 리가 있나. 근데 한가하게 옛 추억이나 꺼내서 회포를 풀만한 상황이나 장소는 아니지 않아? 자칫 잘못하면 징역 판결 받을 수도 있는데 사사로운 감정 풀 필요는 없잖아. 그래, 뭐
우리 사이가 그럴 만한 사이는 또 아니긴 하지. 근데 태식아,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 별거 아니니까. 너가 신경 쓸 건 별로 없어. 어차피 내가 아무리 무겁게 처벌받는다고 해도 겨우 가정폭력 초범인데 그거면 징역 몇 개월 아니냐? 그것도 반성하는 모습 조금만 보이면 집행유예고. 나도 대충 알아 임마. 이미 아내랑 갈라서려고 미리 이것저것 나도 알아봤어. 녀석이 범죄자로 피고인 조사를 받고 재판을 준비 중인 이유는 아내에게 가정폭력 휘두르다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주워들은 말은 있는지 집행유예라는 말을 들먹이며 별것 아닌 것처럼 말을 하더군요. 사실 아는 척하는 것보다 어이가 없었던 건 재벌은 못 고쳤는지 자신의 아내를 폭행한 것에 있어서 조금은 죄책감도 없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알아봤다고? 너 법정 가서도 그렇게 말하면 계획범죄가 되는 건 알고 말하냐? 요즘 점점 가족폭력에 대해서 처벌이 강해지고 있어서 좀 전같이 말하면 판결에 영향이 있다고. 알아? 사건의 심각성도 확인 안 해보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받을 거라고 단정짓고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오, 태식이 완전 프로페셔널하네. 어찌됐든 네가 내 변호사니까 열심히 좀 해줘. 내 말대로 심각한 상황이면 네가 감형받게 해줘야지. 글쎄, 나도 사건 봐서 정 힘들다 싶으면 사임해야지. 근데 너 예전에는 집안이 넉넉하지 않았냐? 그런데 웬 국선 변호인? 아, 부모님 돌아가셨고 유산은 받긴 했는데 네가 알 필요는 없고 그냥 내가 돈이 좀 없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만 알아라. 아, 그래, 국선 변호사가 이혼 소송도 해주냐? 나 아내가 이혼 소송도 할 것 같은데 이왕이면 친구인 네가 도와주면 좋잖아. 거기다 이번 재판과 일맥상통하기도 하고. 당연히 친구 부탁인데 해주는 거지? 야, 태식아, 잘 부탁한다. 야, 이 자식, 내가 네 덕을 본 날도 있네. 과거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건방진 모습에 사임을 할 생각도 했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폭행하고도 죄책감 없는 놈을 변호하면 뭐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어서 하는 녀석의 말에서 저는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녀석의 입으로 직접 한 말실수에서 말이죠. 바로 돈이 없어야 하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사실 넉넉한 형편의 녀석이 국선 변호인을 지정받은 것도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아내를 폭행하고 형사재판과 함께 이혼 소송을 당할 것을 아는 놈치고는 느긋한 모습이 더욱 수상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돈이 없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건 분명 은닉한 재산이 있다라는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태진에게 복수를 하는 시나리오가 제 머릿속에 펼쳐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미래에 있을 녀석의 이혼 소송도 제가 변호하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눈앞에 있는 형사재판에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물론 죄책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녀석과 매일 마주 앉아 상황을 듣고 상황에 맞춰 재판 준비를 하는 것은 무척이나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변호사이기에 최대한 녀석의 처벌을 낮추려 노력하는 일 또한 심적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녀석이 알고 있던 것처럼 굳이 제가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아주 약한 정도의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기에 녀석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고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어내야 했어요. 그래서 매번 재판 준비를 하면서 최대한 제 감정을 억누르고 평소 다루던 사건들과 똑같다며 제 자신을 세뇌시켰습니다. 제가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곤 태진이 녀석은 우리 사이가 과거로 돌아간 걸로 착각을 했고 저를 점점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저 스스로 힘들어하는 것 외에도 고충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재판장에서 마주친 녀석의 아내분 때문이었죠. 김태진 그 녀석이 저지른 가정폭력을 알고 있던 탓에 아내분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재판 내내 아내분을 마주치는 일이 무척이나 힘든 일이 되었죠.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 마침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재판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피해자 측에서는 이 부분이 납득할 수 없었겠지만 최종 판결로 더는 어쩔 수 없었고 곧장 이혼 소송을 하셨죠. 그러한 이유로 저는 다시 한번 태진이의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였죠. 재판 판결로 받은 가정폭력뿐만이 아니라 외도까지 추가가 된 이혼 소송으로 규칙 사유도 굉장히 복잡했지만 역시나 태진이는 느긋했습니다. 이미 서류와 계좌 내역까지 모두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던 상황이라서 그런지 여유로웠죠. 은닉한 재산에 대해서 알아내려고 했지만 아직 녀석의 신뢰를 덜 얻은 것인지 좀처럼 말을 하지 않더군요. 야, 태식아, 어떠냐? 문제될 게 좀 보여? 안 그래도 연락하려고 했는데 내가 네 재산 내역을 확인했는데 정말 이게 전부야?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와 얼마 나가지 않는 이 땅 하나밖에 없을 리가 없잖아. 진짜 그거 2개 남았어. 너도 알잖아. 내가 명품을 좀 좋아하냐? 거기다 도박까지 해서 싹 다 날려먹었다니까. 그나마 그 땅은 산다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판돈으로 못 바꾼 거지. 집은 살고 있으니까 팔 수가 없는 거고. 아내분 측에서 네 재산 조회하는 방법은 있어. 괜히 그러다 걸리면 강제집행 면탈죄로 형사처벌 받는다니까? 너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야. 알고 있지? 나한테까지 속이려고 하면 안 돼. 의뢰인이 변호인에게 거짓말하면 나도 사임할 수밖에 없다고. 야, 너는 그냥 학교 때처럼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너나 모르냐? 너도 나랑 학교 생활에서 알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눈치가 빠르고 또 철두철미한 놈인지. 애초에 이런 날 올 줄 알고 다 준비해놨어. 그러니까 걱정 마. 지금은 금융감독원 할아버지가 찾아와도 나한테 있는 재산은 거기 종이에 있는 것밖에 없다고 한다고. 그리고 너가 겪어서 알 거 아니야. 내가 수입도 없으니까 이전 재판 때 법원에서 내가 돈이 없다고 국선 변호사인 너를 붙여준 거 아니야. 나 진짜 돈 없어. 하여튼 정말 없다는 소리지? 혹시 나중에 상대방 측에서 알아내면 그땐 나도 그만둔다. 아이씨, 알았다고. 태식아, 너는 그냥 내가 말한 토대로 법정에서만 잘 싸워주면 돼. 내가 그 여자한테 돈만 조금 주게 해주면 된다고. 제가 예상한 것과 달리 태진이는 저에게도 경계심을 풀지 않았고 그에 조급해진 저는 나름대로 은닉한 재산을 조사해보았지만 아무런 결과물이 없었습니다. 2년 안에 은닉된 재산을 찾아내야 녀석이 아내분께서 정당하게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장에 녀석이 숨긴 재산을 찾으러 무리를 해서 의심을 받기보다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 신뢰를 쌓은 후 찾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고 그날 이후로 다시 녀석의 변호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태진이 녀석은 큰 피해 없이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꼭 저 덕분에 그러한 결과를 받았다고 할 순 없었지만 태진이 녀석은 돈 10원이라도 더 아끼게 되었다며 무척이나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신이 나 있던 태진이는 저를 데리고 자신의 어려운 처지와 맞지 않는 비싼 술집으로 갔습니다. 태식이, 다 네 덕분이다. 옛날에 같이 놀던 놈들은 지금 하나같이 쓸모없는 놈들인데 내가 괴롭혔던 놈이 나한테 도움을 주네. 연속된 재판 내리 네가 노력해줘서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왔다. 고맙다, 태식아. 그리고 좀 많이 늦었지만 그때는 학창시절에는 내가 미안하다. 내가 사과하니까 우리 없던 일로 하고 이제 어려운 일 있을 때는 서로 부탁도 하고 친하게 지내자. 나야 내 일을 한 건데 고생은 무슨. 어쨌든 네가 나한테 수고했다는 뜻으로 사는 거니까 빼지 않고 잘 마시마.
태식이 정말 많이 변했다니까. 아닌가? 예전에 내가 너를 못 알아본 건가? 그제서야 태진이는 저에 대한 경계를 푸는 듯이 보였습니다. 아직 저를 졸로 보는 덕분인지 이것저것 저에게 떠들기 시작했죠. 어떻게 남자가 여자 하나만 두고 사냐? 안 그래? 여러 여자를 품을 수 있는 능력 있는 남자인데 어떻게 결혼에 묶여있냐고. 그래서 아내와 헤어지면서까지 만나고 있는 여자와도 결혼을 안 하겠다고? 당연히 안 하지. 걔도 딱 내 돈 돌려받을 때까지만 만나는 거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우, 이놈의 입. 내가 또 취해서 별말을 다 하네. 에이씨, 그래. 태식이는 내가 믿지. 중학교 때부터 따지면 내 밑에 몇 년 동안이나 있었는데 이혼 소송 끝났으니까 하는 말인데 사실 내 돈 전부 지금 여자친구한테 옮겨놨어. 내가 그 돈 세탁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다고. 그 개고생하는 것만 생각하면 내가 이혼하면서 돈을 오히려 받아야 하는 건데. 그토록 찾고 있던 은닉재산 전부가 그 여자에게 있었습니다. 방법도 다양하게 몇 년에 걸쳐서 돈 세탁을 하고 거래를 복잡하게 만들어 그 여자에게 다 옮겨놨더군요. 그러한 방법과 노력도 놀라운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야, 근데 너희 부모님께서 돈이 많으신 건 알았지만 그렇게 많았어? 그리고 아내 측에서도 네가 그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던데? 너 괜히 허풍 떠는 거 아니야? 허풍? 이 아무것도 모르는 변호사나 불행이가. 야, 이건 나랑 같이 일하는 애들 빼면 모르는 건데 특별히 너만 알고 있어라.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돈이 좀 돼. 이 건이 줄타기급으로 위험한 일이라 안 그래도 아는 변호사가 있었으면 했는데 너라면 내가 믿을 수 있겠다. 혹시 나중에 이 건으로 나 잡혀 들어가면 그때 이 형아 또 구해주러 와야 한다. 알겠지? 녀석은 불법적인 사업까지 손을 대고 있었고 그로 인해 꽤나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여러 차례 술자리와 밥을 먹으며 녀석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저는 녀석에게서 여러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들도 어느 정도 모을 수 있었죠.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제법 많은 양의 정보와 증거들이 모였고 이것들을 가지고 충분히 소송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것들을 가지고 태진이와 이혼한 아내분을 찾아가게 되었죠. 당연하게도 전처분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저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신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무슨 일로 찾아오신 거죠?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하시려고 오셨나요? 그런 거라면 됐습니다. 어차피 변호사라 어쩔 수 없다는 것 정도는 알아요. 이렇게 찾아오시는 게 더 불편하니 다시는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분 재산이 겨우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세요? 남편 변호를 맡은 분께서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럼 변호사분께서는 이해가 되시나요? 저도 당연히 이해가 안 됐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판결난 이후에 제가 남편분 은닉재산을 알아냈고 입증할 증거들도 있어요. 아내분만 원하신다면 소송으로 못 받으신 아내분의 정당한 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죠? 솔직히 당황스럽고 무슨 속셈인가 걱정도 되네요. 괜히 평판만 깎일 행동을 왜 제안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자세한 제 사연은 소송 준비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충 말하자면 그 녀석에게 복수를 하는 게 제 평생의 소원 중 하나입니다. 제 말을 듣고도 오랜 시간 고민을 하던 아내분은
고심 끝에 소송 제한을 허락했고 이에 곧장 소장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소송에 아내 변호사라는 것을 알게 된 태진이는 난리를 쳤습니다. 야, 김태진! 너 미쳤어? 너 이러려고 나한테 접근하는 거야? 누가 접근을 해? 내가 네 변호 맡겨달라고 부탁했어? 너가 의뢰했잖아. 이 거지 새끼. 빵 셔틀 하는 놈을 불쌍해서 올려줬더니 사람을 배신을 해. 야, 너 변호사가 의뢰인 비밀 누설하는 게 문제되는 거 몰라? 너 내가 돈 숨긴 거 나한테 들었잖아. 돈만 많아가지고 머리통에 든 것도 없는 게 맨날 법 타령은. 그렇게 법을 잘 알면 네가 변호사 하지 그랬냐? 법정에서 너 스스로 변호하지 그랬어. 그리고 너가 말하는 게 변호사 윤리규약인데 내가 너랑 사건 끝나고 알게 된 걸 위반으로 볼 수 있겠어? 누가 누구한테 설교를 하려고 해? 뭐? 이 새끼가. 우리 변호사가 말하는데 이번 소송이 저번 이혼 소송이랑 연결되어 보인다고. 네가 수임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란다. 뭐 그런 건 알고 법법하는 거냐? 하기야, 너 따위 국선 변호사가 제대로 된 로펌 변호사 발끝이라도 따라가겠냐마는. 너 진짜 변호사 사무실 간 건 맞아? 또 어디서 대충 네 상황 속이고 너 편한 대로 상담만 한 거 아니야? 저번 건 이혼 소송이고 이번 건 은닉 재산 분할이잖아. 더군다나 저번 이혼 소송에서는 네가 나까지 속여서 재산 분할 가지고는 쟁점이 되지도 않았고 분쟁 실체가 저번에는 이혼, 이번에는 은닉 재산인데 무슨 헛소리야. 너 머리가 안 들어가는 거 보니까 빵 처먹을 시간 됐나 보다. 그럼 태진아, 빵 잘 처먹고 우리 법원에서 보자. 그 통화 이후 법정에서 만나게 된 녀석과의 소송은 싱거울 정도였습니다. 소송에 대한 제대로 된 반박보다는 계속해서 합의를 하려는 모습을 보였어요. 아마 상대방 측 변호인 또한 너무 명확한 증거들로 인해서 합의로 마무리 짓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을 거고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입고자 합의를 계속해서 제안을 했겠죠. 하지만 당연히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에 대한 재산적 이익을 제외하고도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불법적인 사업으로 벌어들인 자금이 태진이의 소유라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증명해야 하는 이유도 있었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소송에 승소하게 된 저는 이번 소송의 판결과 모아왔던 증거들을 재차 경찰들에게 공익제보로 신고를 하게 되었죠. 곧장 수사가 시작되었고 그 녀석은 집행유예 기간인 1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번엔 꽤나 긴 실형을 받을 사건으로 말이죠. 제 평생의 안주거리였기에 사건의 진행 과정을 유심히 지켜봤었습니다. 돈이 묶인 탓에 분명 이번에도 국선 변호인과 함께할 줄 알았는데 어디서 돈이 났는지 규모가 있는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했더군요. 알고 보니 여자친구가 사비로 변호사를 선임한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듣게 되니 제가 놓친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여자친구를 이용해서도 복수가 가능했었어요. 녀석이 저를 만나 떠드는 3개월 내내 여자친구에 대한 험담이나 가벼운 만남이라는 걸 암시하는 말을 모두 녹음해놨으니 말이죠. 저는 수많은 녹음 기록을 일일이 확인하여 태진이 옆에서 끝까지 남아주고 있던 여자친구이자 상간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야 자신의 오빠가 그럴 리가 없다며 부정을 하고 있었지만 수십 분 동안 이어지는 사실들에 고맙다는 말도 없이 자리를 박차고 떠나더군요. 그 다음 재판에 있어 갑작스레 변호인이 바뀐 것을 보면 유일하게 태진이 옆에 남아있던 여자마저 떠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가 선임된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태진이는 그렇게 피하고 싶어 했던 징역살이를 하게 되었죠. 수감이 된 태진이에게 몇 번이고 면회 신청을 했지만
저에게 잔뜩 화가 났는지 단 한 번을 만나주지 않더군요. 하지만 저의 면회 신청은 계속 이어졌고 그러다 어느 날 태진이가 저를 만나주는 날이 왔습니다. 야, 네가 날 만나주고 이게 웬일이냐? 태진이 너 이제 좀 사람 되는가 보다. 좋냐? 좋아? 네 손으로 복수해서 좋냐고. 너 어릴 때 일 때문에 이러는 거지? 재수없는 놈. 어렸을 때 내가 너를 아주 일어서지 못하게 밟아놔야 했어. 씨.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밟혀 있을 것 같아? 지금도 이렇게 일어서서 너에게 한 방, 아니 몇 방은 먹였는데 너가 밟은 만큼 내가 복수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발 남 탓 좀 하지 말자. 너 어렸을 때부터 분명 몇 번이고 올바른 선택을 할 갈림길이 있었어. 그건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고 네가 나를 국선 변호인으로 처음 만났을 때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뉘우쳤다면 지금 상황은 달라졌을 거야. 그러니 앞으로 있을 갈림길에서도 선택 좀 잘해라. 복수를 다한 김에 말하는 건데 제발 여기서 나올 때는 정신 좀 차려서 나와라. 또 인생 그따위로 살다 더 큰일 겪지 않게. 그렇게 저를 보고 씩씩거리고 있는 녀석을 두고 저는 면회실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태진이를 만나기 이전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날들을 보내고 있죠. 평생 기다리고 기다리던 복수였는데 그 결과가 어찌되었든 생각만큼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복수는 저와 맞지 않는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한 복수를 속죄하고자 현재는 억울한 사연을 가진 분들을 대신해 법정에서 그들을 변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여러분들께서는 복수보다는 자신의 삶에 집중하시길 바라면서 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